이 교수의 한국시 그 273번은 박금성 시인의 봄이 흔들릴 때 꽃을 피고, 이거는 사이펀 2026년 봄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우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원본을 찾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시린 질투에도 봄의 완강함으로 노랗게 꽃을 내는 개나리와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비의 눈동자를 읽을 줄 알지만 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먼지의 마음도 느낄 줄 알고 먼 나라의 작은 소녀가 마시는 마른 강바닥에 오염된 물의 냄새도 맡을 줄 알고 200년 전 나무꾼의 낮에 베인 홍매화의 비명소리도 들을 줄 알지만 원본이 아닙니다. 나는 숲속 아름다운 개울을 건넌 뒤 돌아보면 숲속 가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막 자란 초록 수정의 잎새들이 흘랑거리고 황금빛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긴 나무 다리를 콧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면 높은 언덕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로 늙은 사슴에 부러진 뿔처럼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댑니다. 이제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서 투명해지고 싶지 않고 어떤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무엇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복사본인 것을 아는 자가 유혹합니다. 어서 오라고 삭고 마르고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이 내 존재의 아름다움이라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위대한 것이라고. 내 머릿속에 벌집이 생기고 힘 좋은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내 발자국에 숨겨진 원본을 찾아야 합니다. 검붉은 연기가 뭉게뭉게 화장터를 배회야 합니다. 이 박금성 시인은 2020년 서정시학의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운둔연습이라는 시집이 있고 동국대학 국문과를 나오셨고 박사과정으로 그다음에 수독사 이게 특징이죠. 수독사 주지신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 나왔냐면 이 아까 말해준 그 사이펀 잡지에 신작 소시집으로 여러 편이 있었어요. 네 편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한 편만 읽는 건데 시작 메모가 있습니다. 뭐라고 읽었었냐면 사나운 어떤 꿈은 꿈속에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나는 달리고 싶은데 오히려 주저앉게 된다거나 사자가 달려드는데 달아나지지 않고 사자에게 물리는 그런 것이다. 꿈 얘기를 사나운 꿈 얘기를 하죠. 그것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나운 꿈 얘기를 합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하죠. 그 경험했다는 거 확실히 경험했다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꿈 얘기들 공감이 가죠. 나도 달리고 싶은데 오히려 주저앉게 된다거나 사자가 달려드는데 달아나지지 않고 사자에게 물리는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 신작 소시집이라는 특집에 걸맞게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훈 경기대 교수 문학평론가께서 박금성 시인에 관한 얘기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한 번만 읽어보면 박금성에게 침묵은 철저한 지움을 통해 닿을 수 있는 형이상학적 환원으로서 외부적인 속성들을 휘발시킨다. 이럴 때 고요가 도래한다. 이 침묵으로 인해서 이 고요는 죽음처럼 감각이 소거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투사시키면서 완전한 침묵의 심연 속에서 원본으로서의 존재를 일깨우고 있다. 역설로 본 거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 화자가 원본을 찾습니다. 자기는 복사본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 거꾸로 원본을 의식하고 있는 복사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을 찾습니다.
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라는 이 시의 구절, 그지? 본문을 찾습니다. 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라는 이 시의 핵심 문장들이 예,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원본이라는 목표 또는 개념을 알고 있는 복사본이라는 점에서 즉 원본으로서의 존재성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하는데 글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응? 그러니까 모를 때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것하고 아, 그러니까 진짜 모르면 들면 우울한 우울증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크게 그쳐 미친 사람이 응? 미쳤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시달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 그래서 정신질환의 경우가 어려운 게 정신질환자의 경우 응? 주변의 친지의 도움이나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는 우울증이 아니어도 되죠. 뭐가 있을까? 뭐 알코올 중독, SNS 중독 있죠. 애들한테 그래서 중독 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 병원에 가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응?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경우 이는 그 문제의 해결로 가는 후에 들어선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요. 무슨 문제든지. 응? 음,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는 영어 잘 못해요. 라는 말은 그런 말 많이 해. 내가 영어생이 되니까.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영어에 영어 잘하는데 관심이 아주 많아요. 라는 말과 반대쪽으로 응? 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의식하는 게 말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응? 응?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원본을 샀습니다. 나는 복사본입니다. 이 말은 원본이라는 목표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한 침묵의 심연 속에서 원본의 존재를 일깨우고 있는 거죠. 본인한테도 그렇고. 벌써 이거는 시로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게 이 시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는 그러니까 그죠? 원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원본을 찾는다는 거예요. 원본이 뭔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박근성 시인이 이 스님이라는 사실에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필자의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음란학교가 팔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 어,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현대에서 팔근대로 폭명적으로 전환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우재랑 극단적 정치들이 전쟁이 꼭 빈번하죠. 전쟁이 빈번하는 그런 조직 등 근대 국가라는 그지? 국가 등 근대 제도가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 근대 제도가 붕괴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소녀들은 밝은데 제도를 어, 찾아서 수립하려는 세우려는 노력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응?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이제 많이 했어요. 간단히 예, 필자의 그 뭐랄까 작전 전략을 소개하자면 팔근대 시대는 영동 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존의 제도권 종교의 힘의 상실 현상으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새로운 정성사상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정성사상 이라기보다 어, 선불교 등 동양 신비주의 정성사상이 신비주의 뭐 선불교나 힌두교도 있죠. 힌두교, 불교도 정성사상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구 사상 중심의 이념이 그 힘을 그 위력을 했기. 그래서 시리즈로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커르트를 읽고 있는데 지금 110 몇 번가 117번까지 총 327편 중에서 117편인가 118편까지 118 하여튼까지 읽고 있는데 그 핵심 목표는 한국 선불교 한국을 비롯한 동양 선불교의 사상이 전문가, 그지? 종교 전문가, 그러니까 스님 등 종교 전문가의 참선 수련 목표로 하는 선문답 등으로
뭐랄까, 전승되어 왔기에, 되어 와서 현대인들이 이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죠? 이제 팔근대 시대에 뭐랄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지침으로서 어? 꼭 필요한 선별적 현상이 보편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어, 판단하여 어, 대중을 위한 설교 방식이 이 중심인 마이스터 카르트 그리스도교 윤리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교집과 일대일로 대응하며 읽는 방식으로 근데 영성사상의 틀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작업에 더하여 선불교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사상 체계를 구축한다면 음, 새로운 시대의 이런 더 담론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내가 다 할 수는 없죠. 나는 지금 저것도 아니죠. 나는 스님도 하고. 응?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시와 같이 이런 선시를 통해 이런 선사상을 상으로 한 시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봅시다, 이제. 이 시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원본을 찾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시린 집회도 봄의 완강함으로 노랗게 꽃을 내는 개나리와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비의 눈동자를 읽을 줄 알지만 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이 박금성 시인의 이 시 작법, 이 시, 다른 건 아닌데 이 시가 특히 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의 작법은 만의 산용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치? 어? 그러니까 아주 쉬워 보이는 일상어를 사용하면서도 심오한 정적 느낌을 지성을 표현해 내고 음, 그지? 접근하기 쉬운데 사상은 어렵죠. 그죠? 접근하기 쉬워요. 뭐 모를 단어가 없는 것 같잖아. 그치? 그 모를 내용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 틀이 이게 왜냐면 그 틀이 이 사상의 그러니까 표현 자체, 그러니까 표현법 자체는 쉽지만 그, 그 표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상의 틀들은 선불교적인 영성사상의 즉 분리문자. 분리문자라는 게 뭐냐면 이 경을
그런 분리문자가 뭔지 모를까 봐 조금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많이 했으니까 분리문자는 분리문자, 분리문자, 문자라고 반대말로 이제 하나 말하면 이거 일부러 쓴 건데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말 쓰기도 하니까 리는 나눈다 이별할 때 이별이에요. 요거 무슨 소리냐면 그 우리는 의사 표현에 있어서 즉 의사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때 있어서 문자 즉 말과 글의 를 떠날 수 없는 게 보통이지만 음? 이 보통이죠. 분리문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선불교 불교의 진리는 불교 등 영성 사상 신비주의란 말 자체가 그런 거죠. 영성 사상의 진리는 피로 문자 즉 말과 글로 그 비밀을 전달하려고 시도하지만, 그지? 인간 세계 속에서 하니까, 인간 문화의 일부니까, 그지? 진리는 이 인간 문화의 일부이니까, 그지? 뭐, 당연히 시도하죠. 하지만, 그게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성을, 그지? 물리적, 자연의 언어 문자로 전달하려는 시도이니까, 그지? 완벽하게 충분히 예, 어, 작용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천불교의 화두 거의 대부분은 스승과 제자의 품문다, 삼선문답이죠. 삼선의 문답이죠. 왜 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보통 교육, 그지? 근데 에서는 보통 교육에서는 일반 교육, 일반적인 교육의 상황에서는 문자 중심이니까 교과서 중심이죠. 그죠? 문자의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했는데 이 문자만으로 불린 문자, 그지? 즉 문자만으로는 홀로 설 수 없는 진리, 그지? 그를 전달하려는 불교에서는 1대1 면담의 과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만에 이 박금정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만해의 전통을 이어가는 박금정 시인의 시도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시는 그저 어찌 보면 그저 문자 글이죠.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죠? 그냥 글자잖아. 우리 쭉 글자만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선불교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죠. 이게 만해의 놀라운 점이고 박금선 시인의 시도에 되게 주목하는 거예요. 왜 이게 통하느냐면 이는 시가 다른 문자, 글과 말과 달리
응? 뭐예요? 그 언어의 출발점, 시작점, 행위, 이기, 여기. 어. 모든 언어는 시, 의요소, 그, 은유, 그 시작, 백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원시인이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이 무엇을 발견했는데 알고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할 때 인간이 되려는 원시인은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 언어는 인류 최초의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건 은유, 메타포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과라고 부르는 아이를 처음 먹거리로 허였던 사람이 사과라고 어? 했을 때 이건 그대로 시였습니다. 은유였고, 어? 은유였고 시였습니다. 어? 너무 아주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그저 일상어가 산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얘기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어? 왜 얘기했어요? 시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해와 금성 시인의 전략이 정확하다는 해석. 즉, 들린 문자의 진리, 응? 불교적인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이란 말 있죠? 계속. 말이죠. 이거죠. 그죠? 외우기 쉽게 개구로지어 북서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그러지만 깨달음의 노래죠. 깨달음의 노래가 개송이라는 이러한 장르가 만해의 업적은 그걸 현대시의 장르 종류 중 하나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훈정 시인이 절의 스님인데 절의 스님인데 이런 시를 왜 쓸까 싶지만 바로 만해가 했던 그 방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러니까 만해의 시를 읽듯이 이 시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계속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적 깨침의 진리라는 내용적 측면이고 또한 다른 하나는 상상력의 표현이라는 형식적 측면입니다. 음? 이 대표적인 예로 이런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지?
이러면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일상적인 사례에서는 그죠? 이거는 뭐 원본하고 복사본은 원본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내용, 그지? 뭐 내용이고 복사본은 그죠? 어? 기계적인 제품의 따름이라는 생각이지만 이시에서는 이시에서 박근정 시인이 복사본일 뿐입니다. 라는 시인의 음, 자기 분석은 비하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원본이 있는데 그것의 복사본이라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말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복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높은 경지라는 말입니다. 응? 여기서 보세요. 원본을 찾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시린 질투에도 봄의 완강함으로 노랗게 꽃을 내는 개나리와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비의 눈동자를 읽을 줄 알지만 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복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높은 경지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원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 그러니까 원본이 있다는 것을 어,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요. 그래도 그 원본이 진정한 오센틱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원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이거를 이를 그 천불교의 교리 즉 무엇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아는 것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달음이라고 하고 내가 바로 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깨침이라고 하는 요약할 수 있어. 그게 이렇게 뭐 요약을 한 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요약한다면 원본을 아는 건 뭐예요? 원본을 원본을 찾게 된 건 즉 원계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 원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원본을 찾게 된 거는 나 이게 원본이야 그랬다는 거잖아. 원본. 근데 이 원본이라는 게 라는 것이니까 이라는 말이니까 깨침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정의를 그렇게 한 거죠. 어, 복사본인데 원본을 찾는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는 정의일 듯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이죠. 대중이죠. 일반인들은, 일반 대중은 이런 깨달음, 즉, 확실히 원본이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지? 이 출가, 스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심리적인 출가한 스님이나 그런 깨달음을 가진 모든 확신의 사람들이 들은 불교적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본을 찾습니다. 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요게요, 요런 게 그 만해 스님의 만해 한영원의 시편을 읽을 때 기본적인 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박금성 시인의 이 시를 만해 시인의 시의 전통을 선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이승훈 시인의 생전에 그 한 20여 년 전에 넘었나? 한국 문학의 주요 갈 길 중에 하나로 선시의 현대화 꼭 필요하다고 이승훈 시인과 어, 합의한 바 있는데 그 길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이선수하고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까 위에서 봤던 뭐냐면 이거예요. 그 탈근대 시대 새로운 담론의 틀, 그죠? 탈근대 영성사상의 틀, 그게 서구가 아니라 한국이 특히 동양, 특히 한국의 것, 이 한국 영성사상의 길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 그걸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가운데 것 때문에 그래. 겨울의 마지막 시린 질투에도 봄의 완강함으로 노랗게 꽃을 내는 개나리. 우리가 노랗게 꽃을 내는 봄날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약간 어때요? 약간 쌀쌀하죠, 날씨가. 지금도 쌀쌀하죠. 개나리가 피려고 그러는데 쌀쌀해요. 근데 겨울에 그래서 초봄에 노랗게 피는 개나리 노랗게 꽃을 피는데 그게 바로 겨울의 시린 질투, 마지막 시린 질투, 사람을 춥게 하고 시리게 하는 그런 질투에도 봄이 완강함으로 완강함의 생명의 힘으로 노랗게 꽃을 핀다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비의 눈동자. 나비가 날아다니면 그 나비가 왜 날아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 요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읽을 줄 알지만 그러니까 삶의 흐름의 길을 보는 거죠. 이 자연의 흐름의 자연의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읽을 줄 알지만 이거는 뭐예요? 현실 자연이죠. 현실 자연, 그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의 응? 자연 현상, 그죠? 자연 현상을 읽는 거죠, 그죠? 응? 이때 읽을 때는 이거 읽는 거는 읽을 때 읽는다고 말할 때 이는 뭐예요? 언어, 문자 언어죠. 문자 언어. 불과 말이죠. 말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그지? 사건. 응?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이런 걸
시로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말로 했잖아, 지금. 겨울의 마지막 시린 질투에도 봄의 완강함으로 노랗게 꽃을 내는 개나리. 그리고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비의 눈동자. 이거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진부한 어떤 그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는 시인의 한계, 능력의 한계라기보다 언어의, 언어 자체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나 봄이라는 단어는 시적 은유의 힘이 사라진 산문적인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 시인이 이 박금정 시인이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줄 알면서도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충분할 텐데도 할 텐데 일부러 산문적인 표현으로 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해 한영운의 주요한 시적 기법인 듯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충분히 이해될 것 같은 말을 하죠. 만해 한영운도. 그죠? 그리고 이건 왜 그래요? 이는 이런 계약을 일부러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더해요. 만해 한영운보다 만해보다 더 강조하듯 일부러 그러니까 언어 표현의 제약이죠. 표현력의 제약을 만해보다 더 일부러 강조하듯 일부러 보이는 건 뭐 때문에요? 주제. 무슨 주제? 원본의 복사본일 따름이라는 점을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읽을 줄 아는데 그 읽을 줄 알아봐야 그거는 뭐다? 복사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 게 한국 시의 한국 서정시의 시간의 한계는 어? 인간적인 어, 시선으로 참신한 표현을 해내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는 풍조라고 여겨집니다. 어, 문학평론에서 시 한 편을, 시 전체를 논의한다기보다 어느 한 구절이나 한 부분을 주로 저 기법의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는, 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글자가 선시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말고, 사상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사상적으로는 밝은데, 핵심이기 때문이지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문학적으로는 왜 그랬냐면 문학적으로는 바로 형식, 형식, 그러니까 수사법 등 형식에 치우친 음, 어, 뭐라 그럴까 문학 하여튼 우리 보호하는 내용적 측면의 음,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 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 시는 일부러 근데 그런데 이 시는 일부러 수사법에서 힘을 빼고 있는 그렇죠. 일부러 힘을 빼는 것 같아. 그렇지? 좀 더 세련되게 말할 수 있는데, 그지?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본을 찾습니다. 나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왜 복사본이냐? 겨울의 마지막 시린 질투에도 봄의 완감으로 노랗게 꽃을 내는 개나리. 이야, 개나리.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비의 눈동자. 그걸 읽을 줄 알지만 그 둘 다 그거 읽어봐야 그거 자체도 복사본이고 그다음에 읽는 모습도 세련되지 덜 세련됐다는 거. 그죠? 일부러 두 가지 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먼지의 마음 또 가봅시다. 먼지의 마음도 느낄 줄 알고 먼지의 마음 또 먼 나라의 작은 소녀가 마시는 마른 강바닥에 오염된 물의 냄새. 먼지의 마음도 느낄 줄 알고 먼 나라의 작은 소녀가 마시는 강바닥에 오염된 물의 냄새. 또 맡을 줄 알고 200년 전 나무끈에 낮에 베인 홍매화의 비명소리. 또 들을 줄 알지만 원본이 아닙니다. 나는. 응? 중요한 거는 복사본이라는 자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본이 아닙니다. 나는. 이라는 거죠. 그 하나가 페르소나가 복사본이라는 어, 자기 자의식 또는 자기 이름, 자기 별명, 자기 정의, 자기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정의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원본이 아니라는 것의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응? 그러니까 복사본이라는 그 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본이 아닙니다. 나는. 즉, 이는 뭘 말하냐면 복사본이라는 자기 자신의 정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본이 되기 위한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가운데 그게 껴있고 복사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일시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원본이 아닙니다. 나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복사본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본이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사본이라고 말하는 거다. 응? 복사본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근데 앞에 거하고 다른 게 앞에 거는 겨울에 마지막 시린 질투에도 봄의 완강함으로 노랗게 꽃을 내는 개나리, 그 유혹에 흔들린 나비의 눈동자. 이렇게 두 개로 봤는데 이번에는 먼지의 마음, 그다음에 먼 나라의 작은 소녀가 마시는 강바닥에 오염된 물의 냄새, 그다음에 200년 전 나무꾼의 낮에 베인 홍매화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걸 전부 어떻게 하냐면 느낄 줄 알고 맡을 줄 알고 들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아까 요거는 읽을 줄 알지만은
말하는 생각하는 능력이죠. 요건 뭐예요? 감각의 능력이라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이삼행에서는 위에 것. 그러니까 개나리와 나비의 경험은 뭐예요? 이건 사적인. 그죠? 나는이에요. 나는. 그죠? 내가 경험을 거으니까 그런데 먼지, 의 마음이나 오염된 물이나 물 등은 사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그죠? 의 로 인한 사태이니까 이거는 공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년 전에 나무꾼의 낮에 배인 흉매와 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페르소나는 뭐예요? 현재 시제의 공적 경험뿐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이, 이 환경, 그러니까 기후 재앙의 예, 환경이 지금 세대의 문제라기보다 뭐예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인류 문화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불교 원성 사상의 중요성 말하는 이유는 어? 근대 기계문명 시대의 과학 시대의 어? 근본적인 사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극복하려면 어, 일상적인 생각, 사고의 바탕에 있는 영성의 차원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 그치? 욕망, 중심의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기후재앙의 기후재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살아야 한다. 응? 계속해서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라고 믿는 연구 발전론. 근대 담론은 근대 담론으로는 기후재앙 등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마음가짐이
이- 예를 들어 행복이나 성공이라고 할 때 이런 삶의 목표라는 것이 어?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갇힌 응? 존재적인 물질 문명의 한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응? 영성 차원에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음, 믿는 사태가 생긴다면 팔군대 혁명이 정거지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 사상이 주류가 될 때 진정으로 기후 재앙 등 근대의 난경적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 음? 그리고 이런 혁명적인 변화의 행동에 선두에 선두되죠. 구성사상이 참 서야 할 것으로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금성 시인이 조금 전에 한 말이 있죠. 200년 전 나무꾼의 배인 홍해와의 비명소리를 들을 줄 알지만 구절은 중요한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응? 응? 아주 중요한 음식이죠. 응? 그러니까 이 200년 전에 나무꾼도 지금 홍매가 아직 살아서 홍매가 이제 잘 핀단 말이에요. 요새 매화철이죠. 그래서 매화를 잘 폈다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매화가 와 멋있게 매화가 폈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뭘 봐요? 그 매화 나무에서 200년 전 나무꾼이 이 낫을 배 자국이 매화명에 되는 걸 보인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욕심을 부리다 안 한 거죠. 너무 작아서 너무 욕심이 너무 작아서 200년 전에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그죠? 그 작았던 홍매와 나무에도 나무꾼의 야생 위협이 있었을 만큼 이게 음, 그렇죠. 없었 네, 지금까지 현실.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야 새로운 정서상의 응? 흙이 필요하다는 가닥이 생겨. 응? 새롭게 그러니까 욕망 중심의 사고방식 대신에 다정한 중심의 태도가 홍미아도 이쁘잖아. 그지? 이토록 예쁜 홍매와 또한 꽃이 때문에 200년 전 사라졌던 있다는 말이거든. 응? 이런 깊은 그러니까 이토록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뭐예요? 아직 원본이라고
주장하지. 또는 원본을 만났다고 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라면 이 정도의 생태론이라면 보통의 즉 분리문자 언어 중심의 시에서는 결론 여기 이걸 될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200년 전에 홍매화, 그지?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분리문자의 어, 세계관을 드러내는 게 조금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이 제목이 봄이 떠들릴 때 꽃은 피고입니다. 근데 봄이 왔을 때 꽃은 피고 보통 우리 이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봄이 흔들린다는 말은 뭘 뜻해요? 어? 겨울, 봄, 응? 가을, 겨울, 봄, 여름, 그지? 이거는 형투적인 시간의 흐름의 세계관을 흔들. 그리고 보면 안 흔들리는 계절이 없는 듯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시간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애도도 모두 응? 후회되거나 갖게 되는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시간 생각보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는 흔들리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기초로 하는 근대 문명의 사고방식에 대한 음, 얘기입니다. 그죠? 시간이 봄이 흔들리고 근데 꽃을 보면 그걸 느끼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어, 꽃은 피었는데 또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어? 최근의 경험에 의하면 그죠? 어느 때라도 멈추어 선 적은 없습니다. 그치? 피어있는 꽃은 피기 전에 동우리에서 져버린 꽃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이제 음, 그래서 아마도 꽃 앞에서 사진을 찍는지도 모릅니다. 잠시나마 멈추어선 기계 문명의 도움으로 조선 시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요것만 갖고도 충분히 멋있는 어떤 시적인 사고방식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숲속에서 자란 아름다운 개울을 걷는 뒤 숲속 아름다운 개울을 걷는 거 이제 그 꽃을 보러 간 거죠. 돌아보면 숲도 중요한 건 가면도 이게 맞는 거야? 글자? 이렇게 됐었어요. 숲도 가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헷갈리죠? 숲속 아름다운 겨울을 걷는 뒤 돌아보면 숲도 가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나무에서 막 자란 초록 수종의 잎새들이 팔랑거리고 그거 아까 꽃 노란 개나리 피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다음에 황금빛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흰 나무다리를 개울을 건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앞에 숲속 아름다운 개울을 건넌 뒤 그 얘기하고 요 나무다리, 그죠? 긴 나무다리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그 다시 하는 거예요. 그긴 나무다리를 건넌 거예요. 그지? 그랬더니 돌아보면 숲도 가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다리를 건너는데 나무다리 위에서는 어, 나무다리 위에서는 나무에서 막 자란 이건 옆에 서 있는 나무겠죠? 초록 수종의 잎새들이 팔랑거리고 황금빛 나비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를 콧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면 높은 언덕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로 늙은 사슴에 부러진 뿔처럼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댑니다.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처음 본 거죠.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독수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그 긴 나무다리하고 그 앞뒤가 엄청 달라요. 앞에는 나무에서 막 자란 초록 수정의 잎새들이 팔랑거리고 황급히 나비가 날아다니는 상태였어요. 근데 뒤에는 뭐냐면 높은 언덕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로 늙은 사슴의 부러진 뿔처럼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댑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무다리의 어? 긴 나무다리였어요. 길고 이거 짧은 게 아니죠. 긴 나무다리에 그러니까 숲을 건너죠. 건너기 전 전반부 건너기 전의 상황은 일련에서처럼 어쨌든 물리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자연 세계의 현상에 관한 어? 묘사, 그치? 묘사였는데 건너 다음에 그것도 기분 좋게 건넜어요.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건넌 다음에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높은 언덕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로 늙은 사람의 부러진 뿔처럼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댑니다. 갑자기 독수리가 페르소나에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댄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연과 그러니까 전혀 만나기 어려운 응? 독수리라는 자연 현상과 사람이죠. 사람임에 왜냐면 생각하는 사람을 의 와의 와 하나의 차원의 존재하는 이건 뭐예요? 꼭 어제 그래요 이게 이게 어떻게 하나의 차원의 존재하냐고 독수리가 독수리와 같은 동물과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러죠. 부러진 튀어나온 생각을 도와주니까 뭔가 교류하는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습은 유토피아 그지? 천국 그런 거예요. 그죠? 가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예. 그러니까 나무다리의 의미가 나무다리가 뭐냐고.
그래서 나무다리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주가 3, 4가 붙어 있어요. 이 나무다리에 대해 설명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3사를 가보면 김옥이 이 동국대 불교문화원 교수 교수가 정강영신의 선법 이 선수행 고찰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그 깨친 분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죠. 아주 이분 그저 녹음된 그 얘기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다그 그런 그분의 글에서 설법에서 한 건데 친구가 같이 하다가 죽고 그래서 그다음에 무자 화도를 받아서 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요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운무 중에 소를 잃었으니 어떻게 해야 소를 찾겠느냐. 담 넘어 참외를 따오너라는 말이 떠오면서 무자 화두가 깨치고 깨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도송이 깨침의 노래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어젯밤 달빛은 누가에 가득하더니 창밖은 가을꽃 갈대꽃 가을이로다. 저와 조사도 신명을 잃었는데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 오는구나. 그 어젯밤 그 달빛은 누가에 가득하더니 이게 이 시의 일년이죠. 지금 이 시, 그지? 박금성 시인의 일년, 이연의 중반부까지죠. 그런데 요거는 창밖은 갈대꽃 가을이로다. 같은 자연을 얘기를 했지만 이때는 뭐냐면 이연이 다리 응? 를 건넌 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너기 같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지? 뭔가 우리는 못 봤지만 창밖은 갈대꽃 가을이로다. 라는 말은 이거를 아는 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안 보여 그렇게.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와 조샤도 신명을 잃었는데 신명은 목숨이죠. 어, 몸의 목숨이에요. 목숨을 잃었다고요. 부처와 조사도 목숨을 잃었는데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오는구나. 부처와 조사도 부처와 조사도 부처와 조사 뭐 같은 거예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음? 깨침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도달할 수 있는 도진리. 그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의 차원이라는 것이 소시간과 공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있다면 자연의 차원이라면 인은 어디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 그죠? 가지고 태어나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깨침을 공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묶인 몸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 같아요. 그 신명을 잃었는데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명을 잃은 사람이 이 부처와 조사는 당연하죠. 부처와 조사는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는 이런 참선의 모델입니다. 핵심 모델이죠.
모델입니다. 그들이 신의 경지에, 신의 경지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즉 영성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몸의 그지? 신명, 몸의 목숨을 잃어야 예,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첨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물론 육체에 갇힌 영혼이 소울이죠. 죽으면 누구나 다 혼, 스피릿.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기에 어? 영성 세계로 이런 삶과 죽음의 구조를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다면 영성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 등 영상 수련의 목표는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 부처와 조사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 그죠? 그리고 마지막 연이 중요해요. 마지막 행위.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 오는구나. 이게 나는 오도송이라고 봐요. 깨침의 노래.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자연 풍경을 했어요. 자연 풍경 묘사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 스님이 자연 풍경을 일행과 이행해서 묘사했지만 이 박금성 시인의 일리언처럼 다리를 건너기 전에 공간과 시간에 갇힌 자연 풍경과 초자연과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성세계의 에서 바라보는 자연 풍경이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거를 그, 그 건너감을 확실히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드러내는 게 오도송. 오도송이 뭐냐면 잠깐만 써볼게요.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예요. 깨닫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았다. 깨친 의 노래. 어, 일 텐데 그걸 입증하는 말이 흐르는 물. 그러니까 다리를 진짜로 건너갔다면 그 밑에서 흐르는 물을 보아 경험했을 것이기 보는 경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온몸으로 걷는 거죠, 그지? 온몸으로 건넜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을 초월하고 집착을 벗어난 공사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뺑뺑 돌려서 말하면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공의 도리.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육조 이걸 좀 더 풀었은 말이 이거예요. 마조스님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자선을 했냐면 좌복을 7개나 뚫었대요. 그러니까 좌복이 앉아서 참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7개나 앉아 있는 그 방석이 뚫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조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겠죠? 참선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앉는 게 좌선에 집착해갖고 마치 죽은 사람 같고 목석으로 만든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 선사께서 스승이죠. 무엇을 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주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좌선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묻기를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러니까 마저 스님이 대답이 부처가 되려고 좌선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정답이죠. 그러니까 해양선사께서 어떻게 했냐면 암자 앞에 바위에서 벽돌을 갈고 있었다. 벽돌 가릴 소리를 듣다 못한 마조 스님. 그러니까 조용히 참선해야 되는데 앞에서 벽돌을 갈고 보세요. 그 숟가락으로. 사람 긁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을 긁어요? 시끄러우면 안 들려. 근데 조용한 남자에서, 그지? 남 지금 붙여달라고 참선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었어요. 스님한테, 스승인데도 댐비는 게 아니라 왜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스님 벽돌을 갈아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안 되면 앉아 있어서 부처가 될 줄 아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차가 소수레지. 소로 끄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하니까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나는 말끝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하대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끝에 깨닫는 게 이거예요. 대오는 깨닫는 게 말 끝에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을 중시하는 말을 안 하고 뭐 다른 걸로도 깨달을 수 있겠죠.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리 건너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왜 같은 얘기냐면 머리로만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온몸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지? 머릿속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 그, 이게 이제 정강 스님의 말인데, 어, 그 깨닫는다는 거는 옷을 먹고 그 세상에서, 삶 속에서 옷을 입고 밥을 먹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도 분별이 없고, 산과 물과 대지 걷고 머물려 움직이고 온갖 경우가 다 그대로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다른 데 가서 도망친 게 해탈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건 그만할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어려운 얘기. 이거 나중에 이 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시려면 하나가 더 다리 얘기가 하나 더 있어 그래요. 김정숙의 그림을 그리는 노장 사상에서 선비 얘기가 나오는데 나를 잃어버렸다. 나를 장사 지낸다. 는 거죠. 같은 말이죠. 조금 전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 노장 사상인데 우리 불교 사상은 어때요? 거기 갔죠. 그지? 다리를 건너서 간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월그로. 그래서 뭐 원로 정책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돈돈도 하는 세상 말고 어나더 월드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일상어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남쪽에 자기라는 사람이 책상에 이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다. 어찌된 일인가? 몸이 이처럼 나무 같아질 수 있고 마음이 죽은 재와 같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신 분은 예전에 이 책상에 계시던 그분이 아닌 듯합니다. 자기가 말했다. 너 참 잘 보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알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람들이 부르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았겠지만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겠지. 설령 땅의 퉁소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잊고 비운 상태, 이 무아, 망아, 망기라는 자기 초월. 이게 그 경지가 이게 동양의 신비주의 경지에서 제일 중요한 경지죠. 그래서 그게 산수화 속에 뭐로 등장하냐면 다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수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 다리를 건너가죠. 다리를 건너려고 그러고 있죠. 이게 문인화예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심사정의 사교심매라는 건데 시인 맹호연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요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림만 슬쩍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도 다리를 건너죠? 그지? 여기도 다리를 건너요. 어, 지평을 짚고 건너죠. 다리를 건넌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문이나 그림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는 그림 속 다리는 이전에 내가 서 있던 땅과 결별하는 경계선이다. 웅이 바다를 떠나 하늘로 오르듯 노인은 속세를 벗어나 산속으로 향하는 걸음을 천천히 내딛는다. 이렇듯 지팽이를 짚고 걷는 노인의 느린 걸음은 노쇠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상징이다. 다리를 건너야 하는 일은 몸의 이동보다 마음의 내려놓음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가 버려야 할 것은 명예일 수도, 세속적 역할일 수도, 혹은 오랜 신념과 판단일 수도 있다. 그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도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죠. 이거는 사람이 뒤로 돌아보고 있죠. 그러니까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뒤돌아보고 있는 걸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가 봅시다. 그럼 이 다리 걷기가 그래서 이 나무 다리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응.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숲속 아름다운 겨울을 건넌 뒤 돌아보면 숲도 가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이 뭐예요? 그죠? 가짜 얼굴, 거짓으로 꾸민 모습. 왜 가짜 얼굴 거짓으로 꾸민 모습인지 짐작이 되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었던 거죠. 응? 원본이 아니었던 세상을 넘어간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나무에서 막 자란 초록 수종의 잎새들이 팔랑거리고 황금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이런 봄철의 세상, 이 세상 꽃이 피고 막 이런 세상 있죠? 그거를 건너가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건너간단 말이죠. 왜 콧노래를 부르고 건너가냐면 물론 목숨은 신명이 없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원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원본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원본으로 간다는 것, 그지? 그러니까 원본이 아닙니다, 나는 하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높은 언덕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로 늙은 사람의 사슴의 부러진 뿔처럼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낸다는 거.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라는 의식이 투철해지면 신명을 신명 아까 봤죠? 신명 이거를 버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런 깨짐의 깨짐으로 가는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 이전에 시간과 공간에 갇힌 나무의 잎새들이 잎새들이 갇힌 잎새들이 팔랑거리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자연 세상은 화면처럼 가면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는 요거예요. 높은 언덕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로 생각에 늙은 사슴에 부러진 뿔처럼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댑니다. 그지?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요거는 그지? 요거 늙은 사슴에 부러진 뿔처럼 튀어나온 생각을 쪼아댑니다. 나는 고백에서처럼 어, 나무를 그러니까 이 나무 다리를 건넌 그 상황이 되면 음? 튀어나온 그지? 그러니까 영성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기 두 현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확실한지 그죠? 이런 페르소나 또는 박금성 시인 같죠? 박금성 시인의 이 깨달음의 수준이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시에서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년에 그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서 투명해지지 되고 싶지 않고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서 투명해지고 싶지 않고 어떤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무엇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그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쉽지 않고 쉽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앞에는 행위예요. 그지? 그 뭐냐면 어떤 바다가 펼쳐진 우리 바다로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광 가든지 파도 쏘기 아 바다 냄새 바다 내용 그죠? 아 맑은 마음 아 넓은 바다 수평선을 그리고 그치? 예?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요. 그지? 바다로 우리가 이제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아니라는 거야. 그죠? 이런 싶습니다. 의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영성 사상의 측면에서 사상적 측면에서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여기 내가 해놨죠? 이거예요. 신명철의 시에 관하여 신문배우의 대화. 이거 내가 지금 현재 이 교수의 책 읽기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어요. 곧 읽을 거예요. 곧 읽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분석은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여기서 내가 확인한 거는 이 부분을 인용하는 이유는 쉽습니다. 벗어나는 일이 응?
영성 세계로의 진입의 증거라는 어, 어,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볼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쉽습니다. 쉽습니다고 왜 쉽지 않습니다로 바꿨나 그게 뭐냐 그거예요. 근데 한명철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시몬 베이유를 책을 두 권 읽은 건데 이게 이 한명철이 신의 과야 요 책이 시몬 베이유 책 두 권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 신문 배우가 내 안으로 나왔다. 내 영혼 안에 동지를 틀었다. 이제 내 안에 살면서 말한다. 나는 속으로 그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각에 깊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내 영혼 안에 그녀는 이제껏 내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던 그러나 늘 그야말로 절실하게 품고 있던 무언가를 거론했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 시기는 나 자신도 저 힘을 감지한 때였다. 위로부터 온 힘, 나보다 강한 힘, 성 프란체스코가 자주 기도한 곳인 아시시의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에서 1937년에 시몬 베요를 무릎 꿇린 힘. 영성사상을 말하죠. 해놓고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의지나 근육의 힘만 발휘할 줄 아는 자는 중력에 종속된다. 일진하여 바닥에 떨어진다. 오직 은총만이 우리에게 날개를 준다. 무위가 영혼의 날개를 달아준다. 의지를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을 향해 날아오를 수 없다. 수직 방향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면 신이 내려와 우리를 들어올린다. 시몬 베유는 아이스킬로스를 인용한다. 그리스 역작가죠. 신성한 것은 애쓰지 않는다. 우위가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애쓰지 않음이다. 우위하는 자는 신성한 것에 다가간다. 이걸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위가 의미하는 바는 애쓰지 않음이다. 그지? 무위하는 자는 신성에 가라라는 한병철 시몬 베이유의 현대적 언어에 의한 설명처럼 영성사상은 소시간과 초공간의 세계의 속함으로 응? 시간과 공간에 속한 의지, 의, 인간적 의지에 의해 뭐랄까 차원을 벗어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다는 것. 그런 곳에, 그런 영성 세계에 어, 진입했다는 것을 이 3년이 확인시켜주고, 그치? 응, 그죠? 이제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서 투명해지고 싶지 않고, 어떤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누가 떠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하나 중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사본인 것을 아는 자가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때는 무슨 뜻이에요? 복사본인 걸 아는 자 누구예요? 내가 복사본인 걸 아는 자는 우리가 좀 알죠, 이제. 응?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아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은 복사본의 와 원본의 되게 능통한. 즉, 그 복사본이라는 걸 아는 거야. 야, 너 복사본이구나. 그거는 즉 원본의
되게 들어보. 우리 몰라요. 그지? 아까 그 누구야? 그 이수임이죠. 여기 보세요. 이거 내가 아까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 그 회양선사는 뭐예요? 원본이죠. 마조선사는 아직 복사본이었죠. 근데 깨달아서 그지? 대호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깨침의 사람은 깨침은 응? 어, 신의 경지 불가란 사람 많이 복사본에 일단은 의식을 가진 자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도 스님, 해양 스님처럼. 응? 해양 스님이 마도 스님을 인도합니다. 응? 응? 그죠? 이 박금성 시인의 장점은 바로 사연의 일행입니다. 우리 같이 대부분의 그 속세에서 영성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 천문답 등을 통한 어, 수중에 의한 인도의 경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응? 그러니까 흔들교 전통에 속한 사람들의 입니다. 이건 그래서 몰라요. 근데 유혹합니다라고 썼죠. 즉 유혹합니다. 스테이트먼트 진술한단 말이죠. 를 아는 자가 유혹합니다. 라고 진술. 산문적인 진술이죠. 서술. 음, 진술,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 사람은 그런 진술이 가능하고 현실 세계에서 어,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속세 우리 같은 대중은 말할 수 없는 이데입니다. 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와서 너 복사본이지? 너그 마조 스님을 인도해주는 회양 스님처럼 어.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서 오라고 삭고 마르고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이 고 마르고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이 네 존재의 아름다움이라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위대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십자가의 성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러니까 즉 어, 그 그러니까 그 신, 신성과의 만남의 길을 신성과의 만남의 길을 가는 두 개의 가장 큰
과정. 하나는 육체의 차원을 벗어버리는 일, 다른 하나는 나라는 자아를 벗어버리는 일. 즉, 두 개의 죽음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의 밤, 응? 죽음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그와 거의 같은. 그러니까, 영성 사상은 어느 시대의 것이든, 어느 나라의 것이든, 초자연, 초자연적인 차원에서의 그 의식으로 다 만나게 되니까,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구절의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삭고 마르고 태워지는 것. 그거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삭고 마르고 태워지는 것. 이거는 삭고 마르고 태워지는 것.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 삭고 마르고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려면, 이라고 묘사를 하려면, 체적이고 물질적인, 그지?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에 첫 번째, 그지? 두 번째 단계를 뭐라 그래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이라고. 그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런, 뭐라 그럴까, 소멸의 과정이야말로 존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위대한 길이라는, 그지?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두 번째 단계죠. 그죠?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거는 두 번째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움이고 위대함이란 말이죠. 묘사가 좋아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아름다움이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첫 번째 단계, 이게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의 호흡은 아름다움이 됩니다. 된다는 말이에요. 진정. 그러니까 이때는 진정한이죠. 물질적 아름다움이 아니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만약 좋은 시를 쓰는 방법론이라면, 이 중 하나를 찾는다면, 이게요, 이 시의 1년과 2년에서 제시되었던 시적 수사법으로, 어? 수사법이 뭐가 있었죠? 여기 다시 올라가 볼게요. 뭐가 있었어요? 저게 있었죠? 요, 뭐, 겨울의 시린 요거, 응? 남의 농정자까지. 그 다음에 이연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 나무에서 막 자는 요거, 그죠? 항목이 날아다니는, 이런 거. 요런, 시적 수사법으로, 어, 표현되었던 것이 시간과 공간의 자연의 한계에 갇혀
진부했다면 그런 차원이 전부 삭제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진짜 아름다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렇죠? 실을 잘 쓰고 싶으면 섞고 마르고 찢어지고 태워지는, 그치? 이게 시, 시를 시 창작 법입니다. 유교에서는 사무사, 사무사, 유사한 생각이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현실에 갇힌 것들을 내 머릿속에 벌집이 생기고 힘 좋은 벌들이 이제 벌들이 생겼어요. 이때 내 머릿속에 벌집이 생기고 힘 좋은 벌이 날아다닌다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복사본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선언합니다. 지금 벌집이나 힘 좋은 벌은 아까 긴 나무 다리를 건넌 뒤 만났던 독수리와 같은 차원의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독수리와 그지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까 독수리가 와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 튀어나온 생각, 그지? 늙은 가슴에 부러진 뿔처럼 필요 없겠죠?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튀어나온 생각을 정리해 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수리와 페르소나는 같은 차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죠. 내 발자국에 숨겨진 원본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끝에 왔어요. 검붉은 연기가 뭉게뭉게 화장터를 배회합니다. 뭐예요? 지나갔죠, 이미. 그지? 그래서 아까 삭고 마르고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 태워지는 것이 자신의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진 자연계 일어나는 것을 어, 음, 우리 좀 이런 비슷한 생각, 그렇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서 이걸 설명하려면 뭐 하염없죠. 그래서 필자가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 아주 최근에 쓴 시 하나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시입니다. 출사표. 죽은 유비 죽고 자기도 나이 너무 많아 초나라 곧 무너지리라 여겨질 때 거의 마지막 될 전장에 나서려고 제걸공명 출사표 쓰듯 2000년 전 예수와 석가와 노자 자기 버리는 자리 말했고 그 이후 그 자리로 가려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다 실패한 역사였지만 출사표 쓰듯 그 너머의 길 가고 싶다. 실패 넘어 실패 않고 자기 버리는 자리에 가면서도 다시 자기로 살아가는 길 가고 싶다고. 미묘한 차이가 약간 느껴지시죠?
필자가 조금 다른 거는 어, 불교나 이런 영성사상 전문가들과 다른 거는 실패 넘어 실패 않고 자기 버리는 자리에 가면서도 넘어가는 않고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안 떠나는 길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지만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